예. 자, 지금부터 한국 기자협회 20대 대선후보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30대 당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기존의 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청년층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렇다면 청년층의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뒤처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아울러 이 후보님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청년 정책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38살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했었는데요.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민주당은 환골 탈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에 휩쓸려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청년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일자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살 기회, 결혼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실직 상태에 있으면 국가 예산은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일자리를 만들려면 강력한 창업 국가로 투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대기업이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투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현재 디지털 세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로서, 네이버의 파워블로거로서.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경제 용토를 5억, 10억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가, 제페토가 2억인데 이게 5억, 10억이 된다면 우리가 이모티콘 하나를 팔면 5억, 10억으로 시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야 일거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자리는 그렇게 만든다고 치고 당장 뭔가 소득을 현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반문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을 주는 부분은 저는 여러분과 청년들과 함께 합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돈도 아니고 미래의 돈을 낭비하듯이 쓸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청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주인공이 되자고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저도 돈을 나눠주겠다고 하면 표가 생기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희망을 함께 만들자고 호소하고 싶고, 굳이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청년 여러분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 저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가 간판으로 내세웠던 정책인데 몇 점 주실 건지 먼저 점수부터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 설명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성이 과연 몇 %일지 먼저 수치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수치로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저는 한 6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이 가난한 거거든요. 경제성장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정책에서 우리가 쓴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최저임금입니다. 근데 최저임금이 저는 속도 조절에 약간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엔 9.0% 상승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6%, 문재인 대통령은 7.8%입니다. 처음에 높이 올라가는 것이 저는 약간 정책적 오류가 있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주 52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속도를 좀 빨리 한 측면이 있고, 특히 저는 디지털 시대가 오게 되면 벤처기업이라든지 세계화가 진행되게 되면 외국인 금융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저는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전면 실시가 될 가능성은 저는 0%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면 실시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 고용이 줄어들게 되면 뭔가 소득을 줘야 하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저는 인구 소멸 지역에 한해서 실험을 해본다든지 일정 계층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고 저는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시대에 맞으려면
이 기본소득보다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소득을 저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 여러분 전부 마일리지 포인트를 갖고 계시죠. 얼마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시죠. 1년에 약 20조 원 이상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올 2월 달에 카드사에서 현금으로 그걸 나눠주니까 3조 5천억 나눠줄 때 서버가 다운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디지털 시대의 소득, 데이터 소득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디지털 시대의 소득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이건 언제 나중에 언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전면 실현될 가능성은 0%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재인 정부는 지금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탈원전 정책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도 많이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탄소 제로를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할 때 사실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원전도 없이 그리고 석탄도 없이 그리고 가스도 없이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선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분명한 것은 탈탄소로 시대로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결국 전기의 시대, 디지털이 훨씬 더 정교한 전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기의 시대, 수소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당진 화력이나 우리 영흥 화력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LNG로 바꾸는 것이 현재로 봐서는 가장 빠른 길이고요. 두 번째 저는 SMR,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됐던 SMR에 대해서 집중적인 저는 연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에서 얼마만큼 효율성을 높일 건가가 또 하나의 관건의 문제고요. 네 번째로는 전남 지역, 제가 전라남도 정책고문을 3년 했는데요. 전라남도 지역에 대규모 우리가 36조 원을 넣는 해상풍력단지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해나가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을 해체하는 기술, 그 다음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도 함께 우리가 연구해 나갈 때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그 다음에 기후변화 위기의 에너지 정책에서 수출이 가능한 나라고 그리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특별 사면이냐 아니면 가석방이냐 논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후보님께서는 삼성이 사회적 책임과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사면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과연 삼성이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과거에 이 후보님과 이 삼성과의 그런 인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삼성과 연이 있으면 만약에 제가 걸리는 게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바보겠죠? 우리 제가 떳떳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과거와 단절과 사회적 기여를 삼성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증할 것인가?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들이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꿈꾸는 게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가 전부 일자리 때문에 애를 먹는데요.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이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1,000조 원쯤 됩니다. 저는 이거를 일자리로 대규모 투자로 한번 만들어내는 대타협을 한번 이끌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대기업이 CSR 활동을 하는데 몇 조 원을 씁니다. 이거를 이제 창업하는데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 말고.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나 이혜진 대표 전부 삼성 사내벤처 출신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대기업이 1차 벤더한테만 상생 결제를 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고 그 하청 전 계열에 대해서 2차, 3차도 상생 결제를 해야 플러스를 준다라고 하면 저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한 번쯤 대한민국이 마치 스웨덴에서 우리가 대기업과 한번 대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지분구조, 지배구조를 정리하고 일자리와 세금으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발렌베리가처럼
한번 그런 것이 삼성과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한번 일대 대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네, 저는 바람직한 대북 정책에 관한 후보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북한에 부드럽게 대한다, 원칙도 없고 눈치만 본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유화적인 핵벽 정책과 그리고 강경하고 단호한 정책을 구분할 수 있다면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떤 톤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에 그 박지원 원장님을 뵙자고 하는데 바깥에서는 볼 수 없다고 제가 찾아가서 뵌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보니까 남북 대화의 문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국제사회의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원칙 있는 부분은 원칙 있게 대응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북 대화의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하고 중국 백신을 쓰고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백신 문제가 끝날 때쯤 미국과 북한의 백신 협력이 일어나게 된다면 큰 전환점을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데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아젠다인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북한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성공단 전부를 열지 말고 바이든 그린공단 또는 그린과 관련된 북한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 참모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우리 유홍식 주교님이 이제 그 교황청의 장관님이 되셨는데요. 저는 우리 지난번 하려다 못했던 교황께서 방북을 해주신다면 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의 위기를 넘어서 평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종전선언 여기까지 꼭 갔으면 좋겠고 다음번 대통령은 두 개의 국가이지만 하나의 시장이라는 경제의 문을 활짝 열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번 미국 국회의원 50여 분이 종전선언 결의안을 국회에 냈는데요. 저는 이거를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 정치인들에게 호소하려고 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외교도 함께 해나가면 이제 대한민국 외교가 남북, 한일, 한미가 아니고 전 지구의 운동장을 다 쓰는 외교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칙 있는 부분은 원칙대로 하는 거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인권이 먼저냐 대화가 먼저냐라고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대화를 추구하면서 북한의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 대화의 문이 더 쉽게 열리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부분도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유엔 인권 헌장에 의하면은 제1항이 기여와 질병으로부터의 인권이고 두 번째가 정치적 인권이라는 것. 그것도 함께 생각하면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좋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사실 말씀하시는 게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가 이제 경제 발전과 핵을 맞바꾸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참모들하고 얘기해 보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게 될 건데 결국은 이제 이 경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중요할 것이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그 유럽도 나토라는 결국은 군사 안보의 안정성이 있을 때 결국은 해결이 되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이 평화협정과 동북아의 평화안보 체제가 결국은 해결될 때 결국은 최종적으로 북한은 북핵을 포기하는 단계에 다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먼 미래이고 경제혁명이 먼저다.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그 먼저 핵을 동결하는 거, 그러면 다음 단계. 핵을 4차를 받으면 또 다음 단계. 이런 단계별 전략을 바이든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차분히 추진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권 문제하고 북핵을 분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공수처 설립 때문이었습니다. 그 난투극 속에 만들어진 공수처가 지금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1번 질문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연장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큰 국정 공약으로 밀어붙였던 검찰개혁, 그러니까 이른바 경찰로 많은 수사권을 넘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검찰에 아예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애는 그런 방안으로 간 것인데, 최근 LH 수사를 경찰이 한 것 보면 맹탕 수사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한 검찰개혁, 공수처 설립.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요, 이게 이 만드는데 30년 걸렸거든요. 공수처를 만드는데. 그래서 저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그래서 그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생겼다고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조사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어느 나무 밑에 가서는 신발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있죠. 국민들의 우려도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은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많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검수완박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너무 포괄적이다. 전관예우가 문제가 있다. 이것이 대략 30대, 40대 분들의 여론입니다. 근데 제가 10대, 20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이들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지금 아동 이렇게 학대가 일어나고 있고 학교 폭력이 이렇게 심하고 전학 간다고 해서 전학 간다고 폭력이 멈추는 게 아니고 문자 하나 오면 일진들한테 또 당하고 이렇게 사이버 폭력이 심하고 이런데 왜 이런 폭력을 가만 국가 공권력이 냅두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검찰이 해야 될 가장 큰 일 아닌가요?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검찰 개혁은 국민과 더불어서 한 발짝씩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너무 나가지도 말고 꾸준히 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